저희끼리 1000포인트짜리라고 그러거든요. 아, 이게 1000포인트짜리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조건이 조금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자사주 의무 소각 부분하고 네. 배당 분리 과세되면 저는 4,000도 충분히 가능하다. 4,000피 간다. 그리고 이야. 상속세까지 하면 5,000. 최근에 당정이 드라이브를 걸면서 코스피 지수가 쑥쑥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시가총액이 어제 기준으로 사상 처음 3,000조 원을 넘었고요. 오늘 장중에 코스피 지수 3,200선을 터치하면서 또 연중 최고가를 썼죠. 앞으로 투자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이 상투일지 아니면 종목만 바꾸면서 계속 갈 수 있을지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욱 대표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박사님 오랜만에 이 국내장이 이렇게 잘 나가니까 기분이 참 좋네요. 일단 이러다 말겠지 하다가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마음이 이제 두 가지인 거예요. 사람들이 아유, 우리가 뭐 한두 번 속아 해서 이러다 말겠지 하셨던 분들이 상반기를 흘려보내고 믿지 않은 나 불신지옥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고민인 게 꽤 많이 올랐을 거거든요. 연초에 사셨어도. 그럼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갈아타야 되나 팔고 좀 가지고 있어야 되나 고민이 되는데 여하간 코스피 이거 정부가 계속 정책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상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출격 대기하고 있거든요. 요거 앞으로 얼마나 더 약발을 먹을 수 있을까요? 저희끼리 1000포인트짜리라고 그러거든요. 아, 이게 1000포인트짜리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조건이 조금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자사주 의무 소각 부분하고 네. 배당 분리 과세되면 저는 4,000도 충분히 가능하다. 4,000피 간다. 그리고 이야. 상속세까지 하면 5,000. 상속세는 이번에 세법 개정안에서 빠졌어요. 안 될 것 뭐 같아요. 2년 뒤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랬으면 5,000을 내년에도 볼 수 와. 있었을 텐데 일단 저희끼리는 이거 1000포인트짜리다. 1000포인트의 근거는 뭘까요? 이제 우리가 PBR이 1.1배까지 왔어요 지금. 오. 그래서 지난 20년 평균 PBR이 왔어요. 갑자기 이걸 들으시는 우리 박연 맹커님이 눈이 막 팍 돌아가시는데 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숫자잖아요. 그렇죠. 네. 의미 있는 숫자죠. 지금 보니까 아직도 PBR 1배 안 되는 게 그래도 수두룩하고 롯데지주 이런 데는 보니까 여전히 PBR이 0.33 이렇더라고요. 네, 그 밑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그렇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억눌려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주식 수가 많아서 그렇거든요. 주식의 수가 너무 많다. 예, 주식의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1984년을 기점으로 해서 작년 연말까지 우리나라 상장 주식 수가 한 20배 늘었어요. 그러니까 주가 20배 해서 400배.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역사상 최고치인데 이상하잖아요 벌써. 2021년에 3,300포인트보다 네. 지금 주가는 밑에 있는데 시가총액은 훨씬 크다. 그 희한하네요. 계산법이. 예, 네. 그러니까 벌써 주식 수가 그 사이에 20% 10% 늘었다. 아. 예, 누구 때문이다?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LG CNS나 이번에 이제 분할 상장 유상증자. 네. 더 하고 싶은데 이제 종목 리스트가 하도 길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LG그룹을 뭐 싫어하는 거 아니냐 그러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저는 우리나라 그룹들이 다 싫어요. 다 싫어하세요? 좀 사랑해 주세요. 네. 예, 그만큼 조금만 오른다 싶으면 증자에 그 밑에 있는 자회사 상장 그건 하지 말아야죠. 또 네. 특히 그 모자 동시 상장은 정말 이게 너무 끔찍한 일이거든요. 그동안 그런 행태가 참 많았어요. 뭐 카카오는 안 그렇고 SK는 안 그렇습니까? 뭐 더 했죠. 더 했죠.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참가자들이 어떤 생각을 좀 하냐면 주가가 오르면 일단 팔 생각부터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가가 폭락할 때 누구도 저가 매수가 없는 시장. 그러니까 국민연금 말고는 저가 매수가 없는. 지난해 연말 올해 초 사이에 국민연금이 한 10조 샀다가 이제 5천억씩 팔고 있는데 국민연금 없었으면 우리 2천도 지키지 못했을 수도 있지 않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결국 그때 너무나 공급 물량이 많고 두 번째 딴 나라에서는 주가 폭락하면 우리 돈 많아요 그러면서 자사주 매입 소각도 해주고 더 나가서 배당도 더 인상해주고 하면서 주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는 데 비해서 우리는 그때 상장의 물적 분할의 증자를 해버리니까 주식수가 너무 급하게 늘어나고 또 거기서 오너님들이 또 자꾸 그 주식시장에 부정적 행위를 하는 걸 보면서 여기 상속하려나 보다.
그러면 상속하면 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가를 누르는 게 훨씬 더 이익이 되거든요. 세금이 줄어드니까. 네. 이런 식의 어떤 패턴들이 나오면서 우리나라는 선진국 시장의 평균이 1.8배 정도 되거든요. 그런 데 비해서 1.1배. 그것도 많이 와서 1.1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 선진국 시장 PBR 1.8 딱 그러면 5천이에요. 너무나 단순한 계산입니다.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뭐 물론 이제 그 우리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실 때 5천을 PBR 1.8배를 알고 하신 건 아니겠죠. 그러나 저희들끼리 우리 조금만 해결되면 1000포인트 1000포인트짜리 2개 있는데 이러면서 저희들끼리 맨날 하던 이야기가 지금 아까 방금 말씀드린 상속세 하면 또 1000포인트 올라갈 거고 그 전에 이제 자사주 의무 소각부터 시작해서 배당 분리과세 하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1000포인트 간다. 야, 이렇게 볼수 그러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자사주 의무 소각이 얼마나 힘이 센지 저는 이번 주에 피부로 느낀 게 삼성전자가 실적이 어닝 쇼크를 내고도 자사주를 한 4조 원어치 사서 2조 원어치 소각한다고 하니까 주가가 방어가 되더라고요. 자사주 소각이 이렇게 힘이 센 거구나 싶었는데 거기다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그쵸. 또 쓴 것도 많았고 특히 삼성물산 모직 합병 때 그 자사주를 KCC 인수했던 거 혹시 그 의결권이 행사 제한되니까 백기사들한테 넘겼죠. 그러면서 간발의 차이로 통과됐던 것도 기억나시는 분이 있고 또 더 나가서 지주회사 만들 때 자사주의 마법이 네. 출연해서 또 오너의 또는 그들의 경영권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이런 결과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자사주 의무 소각만 들어가도 전 이거 한 500포인트는 된다. 거기다 배당 분리과세만 해도 한 500포인트 될 거다.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게 하나 더 남아있는데 상속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요 사이에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 자사주 가지고 경영권 방어하는 행태들이 대표적으로 호반에 공격받고 있는 대한항공, LS 막 서로 편먹고 교환사채 발행해서 잠깐 맡아서 가지고 있어 예. 이런 관계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 뭐 얼마 전에 또 태광도 있었고 그러니까요. 예, 태광도 있었고 거기다가 파마 파마리서치는 그 분할 상장하려다가 그 인적 분할하려다가 요번에 정부의 기세가 굉장히 강력해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정부만 경기장에 들어와서 뛰지 않고 재벌 편들지 않고 그냥 딱 중립만 지켜도 이게 상법 개정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게 가능한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역대 정부 모두 경기장에 뛰어 들어와서 오너 재벌을 위해서 뛰었죠. 뭐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아까 방금 이야기하셨던 대한항공 한진칼 사태 또는 옛날 미도파 네. 부터 수많은 일에서 다 야. 동원됐죠. 미도파 추억의 단어네요. 여하간 그래도 세상이 좀 바뀌었어요. 이번에 파마리서치가 인적 분할 안 하겠습니다 하고 발표하면서 그 보도자료에 그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내외의 여러 가지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도 좀 달리 생각할 때가 되었구나 싶은데 요거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시죠? 짧게 말씀드리면 파마리서치가 이 인적 분할을 해서 지주사하고 사업회사를 나누겠다라고 했는데 지주사는 돈을 못 벌고 사업회사가 돈 버는 회사인데 주식을 분할하는 비율을 지주회사를 훨씬 많이 주겠다 이렇게 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일반 주주들 손해보라는 얘기여서 결과적으로 그건 안 하기로 했고요. 자, 근데 그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법안 이거 취득하면 1년 안에 자사주는 무조건 소각해야 된다 이 내용인데 예, 뭐 특정 이제 예외가 조건들은 있잖아요. 예외를 조금 달아주긴 하는데 뭐 네. 거의 뭐 그래도 괜찮은 정말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자사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라. 이게 이제 아까 이야기하면서 한 500포인트짜리다 이렇게 이야기 말씀드린 이유가 자사주 마법이 우리 너무 심했어요. 그리고 또 저도 그때 고민이 조금 있었지만 맞아요. 예, 그 삼성물산 자사주가 갑자기 변신하잖아요. 의결권이 살아나서 네. 그때 KCC로 넘어가는 과정도 보고 그런 걸 보면서 야, 우리나라에서는 자사주라는 게 이게 또 재작년에 있었던 모 2차 전지 회사 같은 경우는 주가 오르니까 자사주 매각 고점에서 매각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일들 불과 2년 전이네요. 근데 그런 일들까지 우리가 다 겪었기 때문에 딴 나라에서는 자사주 매입 소각하면 이게 굉장히 주가에 큰 호재였는데 우리는 그렇게 썩 영향이 없었거든요. 공시를 해도 사건 말건 보통 그랬죠. 또 뭐 나중에 네. 물량 나오겠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별로 이거를 다른 나라는 배당보다 자사주가 훨씬 더 주가 효과가 컸는데 예전에는 배당 효과가 훨씬 컸고 네. 최근에는 자사주 매입 효과가 굉장히 크죠. 그런데 이제 그걸 우리나라도 이제 가능해진다라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니까요. 세상의 어떤 뒤틀렸던 질서가 좀 바로잡히는 그런 과정인데 자사주가 의결권이 왜 살았다 죽었다 해요. 이것도 좀 알쏭달쏭하시죠. 자사주는 자사주라는 껍데기에 들어가 있을 때는 의결권이 없어요. 근데 요걸 제3자나 사내 조합이나 요런 데 딱 맡기는 순간 의결권이 되살아납니다. 아니면 나한테 우호적인 회사에 맡겨도 되고요. 뭐 교환사채 발행해도 되고 이렇게 되면 의결권이 살아나는데 요 잠깐 갖고 있다가 의결권으로 나만 도와줬다가 다시 죽은 다음에 자사주로 돌아와.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거 앞으로 못하게 한다는 얘기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거는 이제 9월쯤에 아마 예상을 하는 것 같은데 배당소득 분리과세 하면은 지금 논란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차피 배당을 많이 받는 게 부자고 대주주를 포함해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이 받아갈 텐데 세제 혜택도 크고 아 이거 부자 감세 안 한다더니 부자 감세 아니에요?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이중과세 문제가 있거든요. 항상 이제 문제가 세금을 한번 내고 끝나야 되는데 이게 이제 2번 과세를 하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상속세와 배당 과세가 되겠습니다. 왜 배당 과세가 문제가 되냐면 기업들이 장사 열심히 해서 정말 경영을 잘하면 최대 20몇 %, 대부분 이제 20% 초반인데 어마어마한 법인세를 낸 다음에 남은 돈을 갖고 주주들한테 주는데 장사 잘해서 열심히 모아서 그걸 가지고 주주들을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불려서 돌려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최대 49.6%의 세금을 또 물린다. 이건 좀 너무 과하지 않냐. 아무리 부자에 대해서 증세해야 되는 거 좋은데 말 번 네. 사람들 증세하는 거에 대해서 뭐 저희들이 그걸 반대하지는 않는데 이미 한번 다 세금 낸 걸 또 낸다. 상속세도 마찬가지죠. 부모들이 열심히 벌면서 그 과정에서 세금 다 냈는데 자녀한테 줄 때 또 세금 60%까지 정확하게 말하면 65%까지도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자, 이런 식의 과세를 하게 되면 이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 부당하다고 느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예, 바로 터널을 팝니다. 그렇죠. 뭐 우회로를 파든지. 그렇죠. 네. 그래서 먼저 가장 대표적인 우회로는 이제 상속세 같은 경우는 해외로 이민 가버리는 사람이 네. 그렇게 늘어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이제 법인세 같은 경우는 갑자기 퇴직 급여에 대한 가산을 8개월 곱하기 8도 전 받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퇴직금에 붙는 세금이 좀 적은 거 아시죠? 그러니까 네. 똑같은 돈을 받는다고 치면 퇴직금에 붙는 세금이 약간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한테 퇴직하시는 임원분, 당연히 오너죠. 오너분한테 1년 근무하면 8개월치를 주시는 거예요. 퇴직금을. 저 그거 의결권 반대한 사람입니다. 아 잘하셨어요. 예, 구전에가 2였는데 갑자기 8이 됐더라고요. 2도 놀라웠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오너님들은 이제 자기 차 엄청나게 다양한 차들 또 궁궐 같은 여러 가지 골프 클럽이라든가 리조트들 전부 이제 회사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샀다 이러면서 자기만 쓰고 네. 거기다가 또 궁궐 같은 대궐 같은 사무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자회사들 만들어서 열심히 그러니까 그 터널링이 뭐냐면 그 건물 밑에 군형을 뚫어서 거기로 돈을 빼돌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개미굴이 생긴다는 건데 개미굴 정도가 아니에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박사님. 그 되게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인데 모 회사가 사내 복지 직원들의 사내 복지를 위해서 사내 네일샵을 만든 거예요. 사내 네일샵을 이제 직원들의 리프레시를 위해서 해라. 미장원도 만들고 레스토랑도 만들고. 근데 사내 직원들이 리프레시를 위해서 근무 시간에 가서 네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결국은 그 임원들 사모님들 사용하는 그런 샵인데 여러 가지 고민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감시권 안에 많이 들어오게 될 텐데. 그렇습니다. 상법 개정 덕분이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런 식으로 빼돌려지던 돈들을 좀 막아서 주주들한테 배당할 수 있게끔 좀 인센티브도 주자. 그러니까 채찍만 휘둘러 봐야 이 사람들이 워낙 권력이 세고 네트워크 그렇죠. 좋고 그리고 노하우가 빵빵한 뒤에 계신 수많은 전문가들이 붙어 있으니 이 사람들 그냥 외형적으로 기분 좋게 때려잡으려고 그래봐야 절대 잡히지 않으니 차라리 소액주주라고 나눠 가질 수 있게끔 분리과세하자. 종합과세하지 말고 이런 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캠페인 때부터 꾸준히 얘기했던 건
아유, 그 부동산에 그 묶어두지 마시고 이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게 계속 벌어주는 자산, 이 증시로 가서 돈 많이 벌면 배당이랑 이쪽에서 돈 벌어서 이걸로 노후자금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라고 했잖아요. 네. 요거 되면은 정말 그 정도 수익 나옵니까? 예, 나라가 바뀝니다. 아, 예,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나라가 바로 호주고요. 호주 슈퍼애뉴에이션이라는 네. 아주 유명한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 평균 수익률이 10년 수익률이 최저가 4%에서 최고가 9%입니다. 와. 예, 8개 정도 되는 국가에서 관리해주고 물론 경쟁을 붙이는 그 네.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요. 운영은 민간에서 하는 그 펀드들이 8개가 경쟁을 해가지고 퇴직 기금들끼리 경쟁을 붙입니다. 그래서 야. 수익률이 그렇게 높아요. 수익률 9% 막 이렇게 나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10년 수익률이. 와. 예, 근데 이제 더 놀라운 건 호주가 1983년, 2020년 이 두 해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불황을 겪은 적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노후가 빵빵하니까 아. 자산의 대부분들이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가 있고 또는 사람 대체 자산에 얼마 들어가 있고. 살지도 않는데.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그래서 이민이 좀 쉽지 않아지고 하는 게 자기들끼리 너무 잘 살고 있는 중이고 집값이 세계에서 제일 비싼 레벨로 가고 있어서 문제입니다만 네. 그 정도를 제외하고 이 나라 경제가 잘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수시장 그 나라도 굉장히 수출 비중이 큰 나라인데 특히 그 2015년 이후 중국과의 관계가 최악으로 갔는데도 플러스 성장을 계속 그래요. 철광석 이런 거 많이 못 팔았을 못 텐데. 팔았습니다. 뭐 그런 걸 떠나서 별의별 규제가 다 있었고 그렇죠. 서로 추방하고 뭐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이런 일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으면 큰일 났을 것 같은데 최대 수출 국가와 그 모양 그 꼴이 됐는데도 그렇죠. 경제가 성장했다. 노후에 대해서 탄탄하게 우리가 받쳐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떠냐? 450조가 넘는 퇴직연금 중에서 원리금 보장형 가입하신 분이 83%다. 그리고 지난 10년 평균 수익률 2%입니다. 아, 그건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금융회사들이 그냥 갖다 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디폴트 아무것도 안 옵션도 한 다 거잖아요. 그 모양이고요. 그러니까요. 디폴트 옵션 그렇게 자랑했던 분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제도를 만드는지도 모르겠고요. 이런 식으로 엉망으로 제도가 운영되는 이유는 당연히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또는 이런 투자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측면이 하나 있다면 네. 다른 한편에는 우리 주식시장이 그만큼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을 설득하고 야 노를 위해서는 은행 예금만 넣으면 큰일 나요가 안 먹힌 거죠. 근데 이 제도들을 통해서 배당 분리과세 해주고 대주주가 전행을 못 휘두르게 하고 더 나아가 자사주 소각하게 한 다음에 이제 만약에 상속세까지 좀 내려줘서 오만 방법을 통해서 주가를 누르려는 그 각종 시도들이 이제 무산되는 세상이 오게 되면 종합주가지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천 갔다가 옛날처럼 다시 2천을 오는 게 아니라 네. 한 4천 정도에서 조정을 다음에 받는다라면 조정받아서 4천 생각만 해도 럭셔리하네요. 그게 이제 계단식 네. 상승이죠. 네. 그런 계단식 상승을 보이는 날이 오게 되면 누가 퇴직연금에 주식하지 말라 그래도 왜 날 못하게 하냐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면서 연쇄적으로 우리나라 부동산에 묶여있던 그 거대한 가계부채 GDP의 80% 정도가 묶여있는 돈들이 그게 녹아서 증시로 가겠군요. 뭐 증시로 가든 일단 네. 부동산에 있다는 자체가 최대 문제가 뭐냐면 이게 유동성이 떨어져가지고 그렇죠. 유동화가 안 되니까 부잣집인데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네. 우리나라는 또 집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소비가 줄어드는. 왜냐하면 이자 부담을 갚아야 되니까. 그리고 또 똘똘한 한 채 이러면서 더 비싼 집으로 이사 갈 생각밖에 안 하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부동산 비중 커지면서 경제에서 은행들은 좋겠죠. 왜냐하면 담보대출이 튼튼하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걸 제외하고는 경제 전체에서 보면 좋은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죠. 왜 이 모양이 됐냐 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주식 가격은 못 오르는데 시가총액만 사상 최고치를 치는 이 엉망진창 주식시장이 어떻게 보면 원흉 중에 하나였던 거죠. 왜? 우리 부동산 투자하는 거 이외에는 다른 대안을 하나도 제공해주지 않고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 투기꾼이야라고 몰아붙이는 이런 식의 경제 정책들을 펼치고 그러면서 재벌들 편들어서 증자해주고 또는 그쪽에 붙어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하게 만들고 일단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던 나라가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똑똑한 거죠. 야, 그런 거 왜 하냐? 부동산 하자. 이게 이제 우리 부동산 공화국의 실체인 거고요. 이 부동산 공화국의 실체를 갖다가 제발 좀 꺾기 위해서는 부동산 관련 규제도 잘하고 공급도 네. 늘려야 되지만 저는 공급 늘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 다른 한편으로 주식시장만 채꼴만 선진국의 하위권 정도만 최하위 말고 우리는 세계 최하위니까. 우리 너무 소박한 거 아니에요? 아니 저 하위권만. 네. 일단 거기까지만 갈까요? 저는 네. 뭐 폴란드 정도만 가도 네. 저기 이탈리아 정도만 가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탈리아, 폴란드만도 못한 거예요?
아니 우리 옆에 항상 러시아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요. 우리 뭐 평균 배당 성향 이런 거 보니까 중국보다도 못하던데요. 아니, 뭐. 중국은 비교도 안 되고요. 네. 우리 옆에 항상 러시아가 있습니다. 음. 그 정도 레벨이 한국이고 이 정도로 주주를 어떻게 보면 수탈한 시장이었거든요. 그래요. 이제 질서가 좀 바뀔 것도 같은데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게 단발성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이렇게 탄탄하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 소위 말해서 긍정적인 시범 케이스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 증시에서도 돈 벌어서 노후 자금 충분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나오면은 나도 저쪽으로 가는 게 맞나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여기다 원 스트라이크까지 들어와서 네. 패가망신. 사고 쳤던 기업들 일단 얼굴을 안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런 경험들이 하도 많은 게 제가 이제 모 기관에서 매니저 생활할 때 대주주 이력만 맨날 열어보는 거예요. 했던 사람이 또 사고 쳐요. 또 그럴까 봐. 예, 또 이름 바꿔서 상장하고 M&A하고 그러니까 경력에는 M&A 전문가라고 돼 있는데 전문가 맞네요. 계속 M&A 했으니까. 네. 대체 주식 사고 전문가죠.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거 못합니다. 이 정부에서 주가 조작, 불법 공매도 이런 중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한다고 합니다. 한 번만 걸려도 시장에서 쫓아낸다는 얘기인데 상장 폐지도 가능하대요. 근데 우리나라가 사실 되게 많이 잘못해도 상장 폐지는 주주들이 달려 있어서 못해요. 그동안 그랬잖아요. 진짜 우리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기대는 안 하는데요. 시범 케이스. 항상 우리 박연미 앵커랑 저랑 맨날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말은 안 믿어요. 저희는. 그렇죠. 우리는 행동을 믿죠. 금융시장에서 하도 우리가 뒤통수가 얼얼하도록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저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네. 사람을 믿지 않아요. 저는 행동을 믿고 판례를 믿습니다. 그거 만들어 놓으면 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되게 사회적으로 명망 있고 높은 분들이라 부담 가는 일 되게 못하는데 반대로 판 깔아주면 되게 잘하시거든요. 제가 국민연금에서 네.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이제 지금은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만 네. 교수님들 개인적으로 보면 되게 점잖으신 분들인데 한번 딱 깔리는 순간 바로 부결.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되게 많이 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게 한 번만 딱 깔리는 순간 그분들의 지조, 신조 이런 것들이 이제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되고 나서 삼성 판례 나오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안 하죠. 그래서 뭐 옛날 같은 물산 모직 합병 같은 그런 트라우마가 재현되는 일은 이제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하는 이야기 항상 그렇지만 사고 터지고 자꾸 그러지 말고 미리 좀 미리 단속해서. 하면 이게 네. 평판을 개선시켜서 여긴 투기판이 아니고 또는 네. 사자들이 여기서 개미들의 돈을 편취하는 곳이 아니라 어림도 없다. 여기는 투명한 이렇게. 곳이고 여기는 좀 네. 시장 같은 곳이다라는 걸 좀 잘 보여주고 그 사리를 투명하게 하는 순간 저는 머니무브가 지금까지는 그냥 남는 돈 왔다 갔다 뭐 네. 성악개미 갔다 동악개미 하는 그거 머니무브만 진짜 봤다면 궁금했어요. 예 그것만 보다가 이제 네. 부동산에서 머니무브가 나오면 그러면 한국 경제가 완전히 선순환의 틀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 네. 지금 의대 때문에 걱정 많잖아요. 네.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네. 저는 의대를 사람들이 왜 가냐 하면 돈 때문이잖아요. 안정성과 돈인데 근데 만일 벤처를 하고 기술 테크 기업들을 육성하고 IPO 대박이 지금처럼 이런 그 자회사 물적 분할해서 IPO가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벤처 기업들이 상장해서 야, 너도 대박 나는 헥토콘 될 수 그렇죠. 있어. 이렇게요. 예, 그런 네. 대박이 난다 그러면 개발자 몸값이 죄송합니다만 의사랑 비교할 수 없는 뭐, 미국에 1억 불 받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젠슨 황, 샘 알트만 될 수 있다면 되는데 그럼요. 제일 중요하고 아주 기묘한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 주식이 아직 없어요. 국내장에. 이런 분들 지금이라도 들어가요? 저는 좀 샀으면 좋겠다. 지금이라도? 왜냐하면 지금 주식시장이요. 2단 상승에 들어갔어요. 2단 도움 닫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3번까지는 좀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3번이 얼마나 약한가 강한가가 판단의 잣대입니다만 일단 현재 저같이 뭐 자산 배분한 사람이야. 네. 기분 좋게 조금 팔지만 아직 없다. 그래도 저는 분할 매수는 해볼 만하다. 자, 분할 매수는 아직 늦지 않았다고 하시네요. 지금까지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